안녕하십니까? 윤종화의 정신분석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음번 영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격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사회를 향해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일갈했듯이 이 분류는 정확하게 정신적 문제가 많은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이 기업가, 행정가, 정치가 순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이 인류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영웅으로 불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정신질환자입니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들은 뇌전증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정신질환이 없으면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분석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 또는 몸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억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기억들을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성격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의식적 기억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격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적 기억을 불러내는 과정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유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유현상은 말 그대로 생각이나 기억, 감정 등을 의식 속에 자유롭게 떠오르도록 해서 그것을 분석가에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현상은 종교에서의 고해성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분석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자유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경증 환자들과 우리가 엄격히 비밀을 보장하는 대신 그들은 완전히 진실할 것이라는 계약을 맺는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단지 세속적인 고해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을 들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화 대부3를 흥미롭게 본 사람이라면 주인공이 추기경에게 고해성사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추기경은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추기경이 주인공에게 고해성사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는다면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냐고 냉소적으로 반문합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손해볼 거 없지 않으냐고 하자 주인공은 고해성사를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양심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의 죄를 후회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유현상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의 성격 분석을 하는데도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사람의 개략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격은 상당 부분 개인의 욕구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외부 환경은 부모와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태어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미치는 부모와 형제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직접 관찰하고 아이들에게 남아있지만 아직 분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평가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함께 아주 유사한 많은 사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로부터 여러분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이들이 제각기 태어난 서열의 위치가 나중에 펼쳐질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이 계기는 모든 전기의 서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당장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가 같다고 해도 사람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아들이므로 누구나 알고 있는 첫째 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인물로는 알렉산더 대왕, 중세 인물로는 마르틴 루터, 근대 인물로는 니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성격은 누구와도 유사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분석해보면 이 인물들과 윤 대통령과의 유사점은 육체적 기질이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술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사법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것도 이러한 기질이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기질을 성애적 특질이라고 합니다. 이 특질이 강하면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됩니다. 성애적 특질 이외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강박적 특질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애적 특질입니다. 강박적 특질은 관념적 기질이 강한 성격적 요소이고 자기애적 특질은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기질이 강한 성격적 요소입니다. 강박적 특질이 강하면 법률가나 종교인이 되고 자기애적 특질이 강하면 사상가나 철학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성격적 특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인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태종의 아들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은 성애적 특질이 우세한 유형으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방탕할 생활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이처럼 성애적 특질이 병리적으로 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강박적 특질이 우세한 유형으로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하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셋째 아들은 충녕대군으로 자기애적 특질이 우세한 유형으로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자기애적 특질이 우세한 사람은 머리가 총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격적 특질 중 하나가 우세하게 나타나거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한 사람의 성격입니다. 물론 같은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적 특질의 강도나 혼합된 비율에 따라서 성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과 앞서 언급한 역사적 인물들과의 성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네이버의 나무위키에서 참조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아들로 1960년생이고 아버지는 1931년생으로 윤 대통령은 아버지의 나이가 29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윤 대통령은 아버지가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없고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이외의 특기 사항으로는 대학생 시절 아버지에게 호되게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매우 엄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 공정을 강조하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째 아들이므로 기본적으로 성애적 특질이 우세한 성애적 유형입니다. 첫째 아들이 성애적 특질을 지니게 되는 원인은 성적으로 왕성한 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애적 유형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면 강박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성애적 강박적 유형이 됩니다. 성애적 강박적 유형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애적 강박적 유형에서는 본능적 생활의 우세성이 초자아의 영향력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이 유형에서는 동시대의 인물이나 부모, 선생님, 기타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영향에 대한 의존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능적 생활이 우세한 성애적 유형으로 성장하지만 엄격한 아버지에 의해서 본능적 생활이 제약을 받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자유롭게 표출하려는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거나 처벌하게 되면 어린아이는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나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신동아 9월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아주 훌륭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어느 법조인에게 꽤 특이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리티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알다시피 윤 대통령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런 인물에게 무슨 비주류 콤플렉스일까 했더니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란 사람이 그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당할 때 그러한 성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의 잘못인데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는다고 하던데 사실 그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그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정의의 표상처럼 행동한 건 물론 심성이 착하고 용감한 탓도 있지만 사법시험 9수 끝에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콤플렉스를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의 분석이라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마이너리티 콤플렉스를 정신분석적 용어로 바꾸면 죄의식이나 열등의식을 말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윤 대통령이 죄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고 많이 좌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좌절은 외부에 투사되어 외부적 좌절에 집착하게 하여 자신에게 행복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일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도 아마도 청와대는 자신과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을 열등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열등하거나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를테면 결점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행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부적 좌절이 그에게 외부적 좌절에 집착하도록 명령하지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 답변은 운명이 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허용하리라는 기대를 그가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관주의의 표현입니다. 성공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우리는 어떤 죄의식이나 열등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는 그런 행복을 향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말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동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전자는 후자의 투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지해 왔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처럼 나쁘게 취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운명은 바로 우리의 양심, 즉 우리 속에 있는 가혹한 초자아의 화신으로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처벌 주체의 잔재물입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본능적 생활을 제약하려는 이유는 엄격한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훗날 도덕이나 율법에 대한 애착으로 발현되어 법률가나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박적 특질은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관념적 규범을 중요시하는 성격적 특질을 말합니다. 이 강박적 특질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정신기구를 초자아라고 합니다.
초자아는 주로 아버지의 가치관을 동일시하면서 형성됨으로 초자아는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훗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초자아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때는 우월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엄격하거나 폭력적이었다면 가학적인 초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어린아이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자아를 지닌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이 윤 대통령의 성격을 여성적이라고 한 말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거칠고 폭력적이었고 잔인했다면 그때 초자아는 이러한 특징들을 물려받을 것이고 억압되어야만 했던 수동적 태도는 초자아와 자아의 관계 속에서 다시 형성된다. 초자아는 가학적으로 되고 반면에 자아는 자학적, 요컨대 수동적이고 여성적으로 되는 것이다. 운명이란 결국 훗날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투사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에 가혹한 초자아와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자아가 형성되면 초자아가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행복의 기준이 심리적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아가 이 심리적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당하게 되면 비관주의적 성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신 속의 가혹한 초자아를 의식하지 못함으로 그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심리 기제를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을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투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는 투사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감각의 원인을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투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늑대 인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초자아가 강하게 형성되면, 다시 말해 강박적 특질이 강하면 그 사람의 삶이나 운명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투사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면서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말에 아주 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은 아버지와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나 선생 또는 기타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이 적중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면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복종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주위의 법조인, 관료, 학자 출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강박적 특질이 너무 강하게 되면 강박신경증에 걸리게 되는데, 강박신경증 환자는 뛰어난 판단력의 소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신적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강박신경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들은 대다수가 뛰어난 판단력의 소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신적 경향을 보인다. 관념의 만능성은 강박신경증 환자의 경우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런 식의 원시적 사고방식의 결과가 의식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강박신경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신경증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른 신경증에서도 발견되지만 강박신경증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관념의 만능성인데, 이 의미는 어떤 관념이 모든 것을 만능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념의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습득한 어떤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원시적 사고방식이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가
그와 관련된 관념이 의식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복잡하므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해두자면 이 의미는 미신적 관념이 의식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뜻이지 그 관념이 의식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박적 특질이 강한 사람은 관념의 만능성으로 인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끝내 굽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한 후에 끝끝내 사과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관념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지도 조금 후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인적 역사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왜 법률을 전공하고 미신적 경향을 보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내 굽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같다고 해서 병이 같은 것이 아니듯이 어떤 특정한 말이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분석의 과학적 중요성은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분석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성애적 강박적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본질적 내용을 오이디푸스 왕에 관한 그리스 전설에서 빌렸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두 가지 소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 근친상 간의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친부 살해의 소망입니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남성에게만 해당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한 프로이트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나는 일련의 자극을 받았는데 점차 이 콤플렉스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끔찍한 소재의 선택, 아니 그것의 창조, 이 이야기의 시적 서술이 주는 충격적인 영향과 운명적 비극의 본질이 수수께끼와 같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정신적 사건의 법칙성이 여기 이 콤플렉스에서 그것의 완전한 정동적인 의미와 함께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명과 신탁은 내적 필연성의 체현일 뿐이다. 영웅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그의 범죄적 성향의 무의식적 본성이 제대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오이디푸스가 처음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버지이고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성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나 전설 속의 영웅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생각이 꿈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친부 살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들인 크로노스 신은 아버지 우라노스 신의 남근을 거세하고 쫓아냄으로써 신들의 왕이 됩니다. 신들은 불멸의 존재이므로 남근의 거세는 신성의 사라짐, 즉 신으로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필리포스 왕의 암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황태자 아들이 아버지 왕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이야기라서 예를 더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도 친부 살해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들인 우라노스 신은 어머니 신인 가이아와 결혼해서 모든 신의 왕이 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기 전에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꿈을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고 말하는데 카이사르도 의식적으로는 근친상간이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소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으며 또한 이후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제시될 예정이므로 오늘은 이 정도의 사례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영웅과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영웅은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되지 않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된 사람입니다.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되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똑같은 첫째 아들이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윤 대통령의 성격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소망이 억압되었다는 의미는 그와 관련된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된 오이디푸스 소망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동생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유명한 예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최초의 살인은 형제자매가 죽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의 죽음을 바라는 소원은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어린이의 이기심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온갖 사랑을 베풀고 욕구를 해결해주는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소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계속 살아있기를 소원해야 맞지 않을까? 부모의 죽음에 관한 꿈이 주로 꿈꾸는 사람과 성별이 같은 쪽에만 해당된다는 경험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이끌어준다. 즉 남자는 대부분 아버지의 죽음을, 여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꿈꾼다. 이것을 규칙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눈에 띄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통해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요점만 말하면 성적으로 어느 한쪽을 좋아하는 경향이 일찍부터 눈을 떠 소녀는 아버지를, 소녀는 어머니를 사랑의 경쟁자로 보고 이 경쟁자를 제거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을 어떻게 해서 습득한 것일까요? 그 기원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동생이 태어나자 반복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운 아버지를 대상으로는 증오심을 발산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자신보다 무력한 동생이기 때문에 증오심을 발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인은 아버지를 죽이는 대신 동생을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소망은 이렇게 인간의 정신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자신보다 무력한 대상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증오심이 끌어올라 무의식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의식은 그만 분별을 잃고 말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인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의 심리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다음 묘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원과 속성을 단 몇 줄로 집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탈을 쓴 원수였고 어릴 때부터 저주의 온 모욕자였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더하여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징후감이 끌어올라 그만 분별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일시에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광기와 창란의 충동입니다만 동시에 영원한 법칙에 대해 복수하려는 참을 수 없는 무의식적인 자연의 충동이기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법입니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버지를 언제나 아버지의 탈을 쓴 원수이자 어릴 때부터 저주의 온 모욕자이며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연적인가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연적인 이유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성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아버지와 서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유는 오이디푸스처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내가 되기 때문이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들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 또는 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대부분 성취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할 수 없이 모욕적으로 어머니를 양보하고 이때부터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고 저주하게 됩니다. 즉 증오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증오심의 정서는 훗날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성인이 된 아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억이 잊혔거나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첫째 아들인 하릴랄 간디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 간디를 공공연히 비웃고 공개적으로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힌두교의 지도자인 간디에게 장남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은 가장 심한 모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을 훗날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래 지문에서 하릴랄 간디가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성애적 특질이 병리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6년의 긴장 상태는 가족 문제로 더욱 악화되었다. 하릴랄 간디는 아버지를 공공연히 비웃고 이슬람교도나 기독교도로 개종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해 5월 하릴랄은 공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상기 지문은 제프리 애쉬의 간디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릴랄 간디가 아버지를 공공연히 비웃고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품었던 친부 사례의 소망이 완전히 억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릴랄 간디와 달리 윤 대통령처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면 친부 사례의 소망이 완전히 억압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너무 억압해서 그것이 의식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정서를 너무 억압하면 증기기관의 원리처럼 압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억압된 증오심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폭발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묘사로 돌아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자연계의 법인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태어난 어린아이, 즉 모든 남성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아버지와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영원한 법칙인 이유는 무력한 어린아이는 위대한 아버지에게 영원히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씌워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영원한 법칙에 대한 복수인 이유는 간디의 첫째 아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을 훗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직접 아버지에게로 향하느냐 아니면 카인의 경우처럼 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신보다 무력한 대상을 만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무의식적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충동이 광기의 충동인 이유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활성화되면 무의식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이성의 분별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며 이 충동이 창난의 충동인 이유는 충동의 원인이 과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이 현재의 대상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윤 대통령과 달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외아들을 아버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알렉산더는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영화 알렉산더를 보시면 알렉산더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앤젤리나 졸리가 어린 알렉산더에게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앤젤리나 졸리를 어린 알렉산더의 어머니로 설정한 것도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즉 친부 살해의 소망과 어머니와의 근친상 간의 소망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됨으로써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되면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은 아마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일 것이다. 이 유형은 극단적인 유형들이 결합되어서 각각 상대방의 유형을 누그러뜨린다. 이 유형은 다른 성애적 유형들과 달리 자기애적 특징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격성과 행동성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이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어머니와의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정복자의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 방대하므로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프로이트의 견해만 제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으로 인해 평생 동안 정복자의 감정 상태를 갖게 된다. 이 감정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런 감정이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다. 아마도 괴테가 나의 힘은 어머니와 나의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표현을 알고 있었다면 자서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줄 인용했을 것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 극단적인 유형들의 결합인 이유는 성애적 유형은 신체적 기질이 발달한 유형이고 자기애적 유형은 정신적 기질이 발달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기질이 발달했다는 의미는 자아가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유형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셉니다. 성애적 유형은 신체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공격성이 강하고 자기애적 유형은 자아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행동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이 결합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은 공격성과 행동성을 동시에 갖춘 다소 무모한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무모함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또 다른 첫째 아들인 니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엄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그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엄격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본능적 생활을 제약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됩니다. 따라서 니체도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이지만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강하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복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앞서 세종대왕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애적 특질이 강하면 머리가 총명합니다. 니체가 탁월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애적 특질보다 자기애적 특질이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내 아버지는 36세로 타계했다.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병약했다. 마치 삶을 단지 스치고 지나가도록 규정된 존재와도 같았다. 아니, 삶 자체를 살고자 한다기보다는 삶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갖도록 규정된 존재와도 같았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유사한 성격 구조를 가진 인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 성애적 강박적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르틴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성향과 경력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체벌을 많이 당했는데 윤 대통령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체벌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강권으로 법을 전공했는데 윤 대통령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법조인이 되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권고로 법률을 전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왜 공정이나 정의를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의미하는 공정과 정의는 보편적인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에게 형성되는 세계관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토대로 하므로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의미하는 공정과 정의도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명령에 복종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루터의 세 번째 유사성은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가톨릭 교리에 반발하여 끝내 파문당하고 독자적인 노선에 투신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항의에 독자적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루터와 윤 대통령의 성격상의 차이점은 루터의 강박적 특질이 윤 대통령의 강박적 특질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법률가에서 종교인으로 전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미신적으로 됩니다. 당시가 중세였으므로 루터의 이러한 미신적 경향은 악마에 대한 지나치게 큰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군중심리학으로 유명한 르봉은 루터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걱정이 컸고 또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컸다. 그 두려움은 그의 고해 신부조차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정도로 심했다. 그런 심리 상태였던 루터는 자신이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신을 달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는 조금 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종교 행사와 고해, 성자들에 대한 숭배를 비판했으며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성경 외에는 다른 행동 규칙이 절대로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신의 은총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루터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걱정이 컸다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창시자인 루터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요? 뭔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죄는 의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무의식적이지만 자신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기억보다 죄책감이 의식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관념의 만능성이 지닌 의미가 이것입니다. 무언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관념이 의식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어서 그 벌을 피하고자 도덕과 율법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죄는 오이디푸스 소망, 즉 근친상 간의 소망과 친부사례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어린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소망을 억압해서 죄에 대한 기억은 의식 밖으로 추방하고 의식 가까이에는 벌에 대한 두려움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소망, 기억 등을 차단하는 정신적 기제를 억압이라고 하는데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에 온다라는 책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담겨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레이 커즈와일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발명가이며 또한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 스캔 연구들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기억을 억제하는 기제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프로이트가 듣는다면 기뻐할 만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 존 가브리엘리 및 동료들은 이 발견으로 활발한 망각 과정이 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도된 망각을 연구할 적절한 신경생물학적 모델이 성립되었다고 적었다. 가브리엘리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장 커다란 발견은 인간의 뇌가 원치 않는 기억을 차단하는 방법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런 기제가 실제 존재하고 거기에 생물학적 기반이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기억을 억제하는 과정이 없다는 의견, 그런 과정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기각하게 해준 것이다. 지금 지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기억을 차단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는 기억이 더 많이 의식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식으로부터 차단된 기억은 그 기억이 차단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의식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의식하는 것이 기억의 모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억을 자신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단된 기억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꿈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현재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는 경험이 과거에 억압된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현재의 경험이 과거의 정서를 일깨워서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의 꿈을 통해 성애적 강박적 유형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이런 종류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도 그도 첫째 아들이고 성애적 강박적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 방식이 자신의 꿈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놀라는 장면입니다. 드미트리의 꿈을 통해 검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지문에서 미차는 드미트리의 애칭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며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이따금 어떤 꿈을 꾸곤 하지요. 언제나 같은 꿈인데 자주 꾸게 된단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뒤쫓아오는 꿈입니다. 내가 지독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캄캄한 밤에 뒤쫓아와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문 뒤나 찬장 뒤에 숨지요. 아주 비굴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그 사람은 언제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녀석은 일부러 내가 있는 곳을 모르는 척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나를 괴롭혀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 하지요. 당신네들도 지금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다지도 흡사한지. 아니, 그런 꿈을 꾸신단 말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네, 그런 꿈을 꾸곤 하지요.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차는 입을 실룩거리며 웃었다. 아니,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꿈은 재미있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리얼리즘입니다. 여러분, 현실 생활의 리얼리즘이란 말입니다. 나는 늑대고 당신네들은 사냥꾼입니다. 자, 어서 늑대를 몰아보시죠. 공연히 쓸데없는 비유를 하시는군요. 매우 부드럽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판사가 말했다. 쓸데없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비유가 아니에요. 미차는 또다시 열을 올렸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드미트리가 지독히 무서워했던 사람은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는 이렇게 어떤 대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지독하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벌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상상하는 벌은 거세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거세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동기의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남근이므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남근과 관련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시기를 남근기라 하고 어린아이의 이러한 상상을 거세 위협이라고 합니다. 드미트리의 죄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망한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굴하게 문 뒤나 찬장 뒤에 숨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언제나 알고 있는 아버지는 항상 그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강한 것의 위협의 경험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와 범인의 관계에서 검사는 자신을 아버지의 위치에 놓고 범인을 아들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범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모두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기억의 흔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언제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미신적 경향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향이 하나의 믿음으로 고착되면 고정관념이 됩니다. 드미트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언제나 같은 꿈을 꾼 이유도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외부 대상에 투사되어 인격화된 대상이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버지의 특성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아버지 신을 믿는 어른들의 신앙 근거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러한 미신적 경향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이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부모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음에도 부모가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빈번한 불안 표상을 생각해보면 신의 전지전능을 믿는 성인들의 신앙 근거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고정관념은 관념의 만능성을 띠게 되어 주체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은 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재현됩니다. 드미트리가 자신의 꿈을 꿈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현실에서 자신의 관념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을 늑대, 검사를 사냥꾼에 비유함으로써 현실 생활도 꿈속에서처럼 무의식적 관념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검사의 수사 방식을 사냥에 비유하는 이유도 남성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사냥당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검사를 보면 주눅이 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과 법에 복종하는 이유도 어떤 금지된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와 같은 경찰이나 검찰이 뒤쫓아와서 자신의 남근을 거세할 것이라는 불안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유를 쓸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미트리와 윤 대통령의 차이는 드미트리는 성애적 특질이 강박적 특질보다 더 강하고 윤 대통령은 성애적 특질보다 강박적 특질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박적 특질이 강한 순서대로 연속선 위에 배열하면 마르틴 루터, 윤 대통령, 드미트리 순이 됩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나 성애적 특질이 강한 사람은 엄격한 아버지가 없거나 다른 성격적 특질에 의해 성애적 특질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하트마 간디의 첫째 아들인 하릴랄 간디가 방탕한 생활을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태종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애적 강박적 유형에게 있어서 성애적 기질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지 아니면 강박적 기질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지는 아버지의 엄격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도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드미트리는 훗날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윤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소망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본능적 충동을 자유롭게 발산하고자 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압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자신의 억압된 본능적 충동을 자유롭게 발산하려는 소망은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루터의 모순된 성향은 그의 저술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저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적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강박적 특질이 성애적 특질보다 더 강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3번이나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에 더 가까이 접근해 있는 관념은 복종관념이므로 복종하지 않는 자유는 매우 싫어합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 정신분석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은 에리 프롬인데 그는 루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루터는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만을 간단하게 말해두고자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고 아이로서의 사랑과 안전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였기에 그의 인격은 권위에 대한 끊임없는 상극에 의해 갈등을 겪었다. 즉 그는 권위를 증오하고 그것에 반항했으나 그와 동시에 권위를 찬미하여 그거에 복종하려고 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가 반대한 권위와 그가 찬미한 권위가 항상 존재하였다. 즉 청년 시절에는 그 아버지와 수도원의 원장들이었고 그 후는 교황과 군주들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고독감, 무력감, 죄악감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동시에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직 강제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회의에 의해 고통을 겪었으며 따라서 그에게 내면적 안정감을 주어 그런 불안한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 줄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미워했는데 특히 천민을 미워했고 또 자기 자신과 인생마저 미워했다. 이 모든 증오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격정적이고도 절망적인 충동이 일어났다. 그의 전 존재는 공포와 회의 그리고 내면적인 고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의 기초 위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 집단의 옹호자가 되었다. 지금 지문은 에리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난 루터는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람으로써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권위주의적 성격이란 강한 권위는 찬미하고 그것에 복종하려고 하고 약한 권위는 증오하고 그것에 반항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루터가 그 당시 권위를 잃어가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반항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에 대한 니체의 다음 평가에도 루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심리학적 통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라는 독일인 수도승이 로마로 갔다. 좌절당한 사제의 복수심에 불타는 본능을 죄다 지니고 있는 이 수도승이 로마에서 르네상스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난다. 그리스도교를 그 본거지에서 극복하려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 거대한 사건을 깊이 감사하면서 이해하는 대신 루터의 증오심은 그 광경에서 자신을 살찌울 양식만을 끄집어낼 줄 알았을 뿐이었다. 종교적인 인간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루터는 교회를 재건했다. 교회를 공격하면서 르네상스가 의미 없는 사건으로 엄청난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니. 지금 지문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심리적 동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 인해 본능적 충동을 좌절당한 데 대한 증오심과 그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입니다. 여기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행위 뒤에 숨겨진 동기를 현재의 심리를 토대로 설명하고 정신분석학은 거기에 더해 그 심리의 기원을 어린 시절로 환원해서 그 발생적 기원까지 파헤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증오심과 복수심의 발생적 기원을 어린 시절로 환원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에 의해 본능적 생활이 좌절당하자 아버지를 증오하고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극단적인 죄악감으로 충만해지고 지배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악감은 아들의 정서를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되고 지배욕은 아버지의 정서를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서는 제거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아버지보다 약한 권위를 지닌 대상을 발견하면 일시에 솟구쳐 올라 발산됩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난 것은 그의 억압된 증오심을 발산할 수 있는 약한 권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재건한 것은 죄악감이 주는 불안한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주고 지배욕을 대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더 강한 권위를 지닌 존재를 숭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존재가 구약성서에 지나치게 엄격한 야훼 하나님입니다.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폐기한 유대교의 율법을 다시 살려서 로마 가톨릭보다 더 엄격한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루터가 교회를 재건한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토인비와 같은 역사가는 종교개혁을 유대교의 망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서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 부활한 유대교의 망령은 우상 반대주의만은 아니었다. 유대교의 안식일 엄수주의는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하자는 분리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원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망각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성서주의 그리스도 교도들은 복음서 속에 예수가 안식일의 금기에 도전한 구절이 많이 나옴을 알지 못한 것일까? 그들이 특히 존경하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여 무리를 자안했던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지금 지문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한 사건도 약한 권위에 반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권위는 찬미함으로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인물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5.18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라고 한 발언은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루터의 정신세계는 엄격한 아버지 관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반기를 들어 보름스 국회에 소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양심을 초자아로만 바꾸면 왜 아버지에 의해 관념의 만능성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초자아가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아를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극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벌어진 거의 전례가 없는 섬뜩한 종교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위험한 이유는 종교적 신앙과 정치적 신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의 개신교도가 많고 진보 진영의 가톨릭이나 불교도가 많은 이유도 그 정신적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은 상대방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이 투사된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강박적 특질이 강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격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모든 사회적 태도는 그 사람의 정신적 삶이 외부에 투사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격 분석을 마칩니다.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